오전 9시 30분. 이만호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았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반듯하게 등을 기댄 채 접어든 경제신문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75세가 된 지금도 정장 차림을 고수하는 것은 그만의 신념이었다. 체면이라는 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 반대편에는 최영희가 앉아 있었다. 72세의 영희는 꽃무늬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를 입고 손에는 장바구니를 꼭 쥐고 있었다. 시장에서 30년간 포목상을 운영했던 손은 아직도 단단했다. 만호와 영희는 한 달 넘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렸지만 인사를 나눈 적은 없었다. 만호는 신문을 펼치며 슬쩍 영희를 바라봤다. 저렇게 장바구니를 꼭 쥐고 있는 걸 보니 참 서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희 역시 만호의 반듯한 정장 차림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나이에 뭔 체면을 그리 차리나 싶었다. 그때였다. 만호가 일어서며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졌다. 까만 가죽 지갑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정류장에 울렸다. 만호는 허리가 아픈지 몸을 굽히는 게 쉽지 않아 보였다. 어르신,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영희가 벌떡 일어나 지갑을 주워들었다. 만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 감사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런 일이 잦아서. 뭐려? 이 동네 오래 사셨죠? 매일 이 시간에 뵈니까. 만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네,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부인께서도 이 근처에 사시는군요. 전 벌써 20년이에요. 시장 일 때문에 맨날 이 버스 탔거든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만호는 영희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약간 놀랐다. 겉보기와 달리 상당히 교양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영희는 만호가 생각보다 겸손한 모습에 첫인상이 조금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에 대한 편견은 남아 있었다. 만호는 영희를 시장 아주머니 정도로 여겼고 영희는 만호를 고집센 꼰대로 생각했다. 두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버스를 기다렸다. 오늘 처음 나눈 짧은 대화가 앞으로 어떤 의미가 될지 아직 알지 못한 채로 며칠이 지나면서 만호와 영희는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게 됐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였다가 점차 일상적인 대화로 번져갔다. 오늘도 병원 가시는군요. 만호가 영희의 손에 든 처방전 봉투를 보며 말했다. 혈압약 타러 가는 길이에요. 어르신도 자주 병원 다니시던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죠. 정기검진이라도 받아야.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서로 깊은 이야기는 피하면서도 묘하게 관심을 보였다. 만호는 영희가 혼자 사는 것 같다는 걸 눈치챘다. 항상 장 보러 가는 모습을 보니 집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보였다. 영희 역시 만호의 상황을 대충 짐작하고 있었다. 정장은 말끔하게 차려입지만 구두가 낡았고 신문을 볼 때마다 구인 광고 면을 유독 오래 들여다봤다. 퇴직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만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식들 있으신가요? 아들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엔 연락이 뜸해서. 어르신은요? 만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딸 둘에 아들 하나 있습니다만 다들 바빠서 잘 못 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만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퇴직금과 부동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었다. 큰 딸은 아버지 집을 팔아서 나눠 가지자고 했고 작은 딸은 요양원에 보내자고 주장했다. 아들은 아예 연락을 끊었다. 만호는 이런 현실이 부끄러워 영희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영희의 사정도 비슷했다. 남편은 10년 전 사업에 실패한 후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겼다. 아들은 어머니가 혼자 모은 재산을 미리 상속받겠다며 압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희 역시 이런 속사정을 털어놓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어느 정도 감지하면서도 체면 때문에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노인의 일상을 연기하면서 속으로는 점점 깊어지는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 되고 있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한 채로 이상하게도 만호와 영희는 자주 같은 곳에서 마주쳤다. 병원 로비에서, 은행 창구에서, 때로는 같은 버스에서 우연히 만났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어머, 또 뵙네요. 영희가 종합병원 접수대에서 만호를 발견하며 말했다. 아, 그러게요. 정말 자주 만나는군요. 만호는 내심 반가웠다. 병원에서 혼자 기다리는 시간이 항상 힘들었는데 영희와 함께라면 덜 외로울 것 같았다. 혹시 오래 기다리세요? 저는 2시 예약인데. 저도 비슷한 시간이네요. 함께 기다릴까요? 두 사람은 병원 휴게실에 나란히 앉았다. 만호는 영희에게 물을 떠다 주었고 영희는 가져온 사탕을 만호에게 권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됐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 정은주라고 합니다. 은주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다. 두 분이 서로 많이 의지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만호는 당황했다. 의지한다는 표현이 어색했다. 아니에요. 그냥 같은 동네 사는 사이라. 그래도 혼자 병원 오시기 힘드실 텐데 서로 동행해 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은주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두 분 다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혹시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으신가요? 요즘 의료비도 많이 들고. 영희가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이상했다. 우리 그런 이야기할 사이 아니에요. 하지만 만호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퇴직 후 경제적 불안감이 컸던 터라 은주의 말이 신경 쓰였다. 노후 준비라고 하시니 혹시 좋은 방법이 있나요? 은주의 눈이 반짝였다. 물론이죠. 요즘 괜찮은 상품들이 많아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영희는 불안했다. 저 여자가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만호는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가 생겼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만호는 작은 우산 하나를 들고 있었고 영희는 우산을 깜빡한 채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비가 많이 오네요. 함께 가시죠. 만호가 우산을 영희 쪽으로 기울여 주었다. 좁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다. 만호의 어깨가 비에 젖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고마워요. 우산 챙겨야 하는데 맨날 깜빡해서. 괜찮습니다. 비 맞는 것쯤이야. 이런 작은 배려가 영희의 마음을 움직였다. 겉으론 딱딱해 보이는 만호가 의외로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영희 집 앞에서 우산을 돌려주며 만호가 말했다. 가족들과 연락은 자주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은 10년 전에 집을 나갔어요. 사업 망하고 나서 견디기 힘들었나 봐요. 영희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들은 있지만 요즘 자꾸 돈 이야기만 해서. 어르신은 자식분들과 어떠세요? 만호도 고민하다 진실을 말했다. 퇴직금 때문에 아이들이 다투고 있어요. 누가 얼마를 가져갈지, 제 집을 어떻게 처리할지.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다. 가족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 혼자 남겨진 외로움, 불안한 노후에 대한 걱정까지 모든 게 비슷했다. 다음 날 은주가 다시 나타났다. 어제 비 많이 왔는데 괜찮으셨어요? 두 분이 함께 계시니까 든든하시겠어요. 은주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다. 노후엔 정말 믿을 사람이 필요해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가족보다 친구가 더 소중할 때도 있거든요. 만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혹시 두 분 투자 같은 거 해보셨어요? 요즘 괜찮은 상품이 하나 나왔는데. 영희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무슨 투자를 해요? 그런 것보다.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전한 상품이에요. 만우는 귀가 솔깃했다. 퇴직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엔 이자가 너무 적었다. 하지만 영희는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은주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동네 슈퍼 앞에서였다. 만우와 영희가 함께 있는 걸 본 동네 아주머니가 농담을 던졌다. 어머, 두 분 요즘 자주 붙어 다니시네요. 혹시 좋은 사이예요? 순간 만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75세가 돼서 이런 오해를 받다니 체면이 서지 않았다. 무슨 말씀을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냥 같은 동네에 사는 사이일 뿐이에요. 만우는 너무 강하게 부정했다. 마치 영희와 엮이는 게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말했다. 영희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가슴이 찌릿하게 아팠다. 자신이 그렇게 격이 떨어지는 사람인가 싶었다. 체면을 생각해서 부정하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저렇게 혐오감을 드러낼 필요는 없었다. 그러게요. 우린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치는 사이죠. 영희도 차갑게 대답했다. 그날 이후 영희는 버스 정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만우는 며칠째 혼자 앉아서 계속 영희가 올까봐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영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은주가 나타났다. 영희 씨는 요즘 안 보이시네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만우는 영희가 보고 싶었지만 먼저 찾아갈 수도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만우 씨, 지난번에 말씀드린 투자 상품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서.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지금 가입하면 특별 혜택도 있고요. 은주는 계속 압박했다. 영희가 없으니 만우를 설득하기가 더 쉬워졌다. 보증 수익률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월 5%는 기본이에요. 원금 보장은 당연하고요. 만우는 고민했다. 퇴직금 3천만 원이 그냥 썩어가고 있는 게 아까웠다. 영희가 있었다면 말렸을 텐데 지금은 조언해줄 사람도 없었다. 한번 해볼까요?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계약서만 작성하면 돼요. 만우는 그렇게 퇴직금의 절반인 1,500만 원을 은주에게 맡겼다. 영희에게 상처를 준 죄책감과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렸다. 한 달 후 만우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은주가 약속한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은주는 애초에 가짜 투자 상품으로 노인들을 속이는 사기꾼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만우는 손이 떨렸다. 1,500만 원은 자신에게는 엄청난 돈이었다. 자녀들한테 알려지면 어떤 소리를 들을지 뻔했다. 가뜩이나 치매 걸린 것 아니냐며. 요양원 보내려던 딸들이 이번 일을 핑계로 재산을 모두 뺏으려 할 게 분명했다.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만우는 쓰러졌다. 이웃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만우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자녀들은 바쁘다며
면회도 오지 않았다. 영희는 동네에서 만호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화가 나서 외면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만호가 걱정됐다. 병원으로 달려간 영희는 혼자 누워있는 만호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 이 바보가 뭔 일을 저질렀나? 영희는 간병인한테서 대충 상황을 들었다. 투자 사기를 당해서 큰 돈을 잃었다는 것, 그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는 것까지. 그 정은주라는 년이 그랬구나. 영희는 분노가 치밀었다. 자신이 경계했던 은주가 결국 만호를 해친 것이었다. 다음 날 영희는 은주를 찾아냈다. 이 사기꾼아, 우릴 노린 거지? 외로운 노인들 지갑 털어먹는 게 일이야? 뭔 소리예요? 전 정당한 투자 상품을. 입 다물어. 경찰서 가서 그런 소리 해. 영희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은주는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이 나타나 은주를 연행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줄줄이 나타나면서 은주의 범죄가 드러났다. 만호는 병원 침대에서 영희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바보, 이제 와서 뭔 소리야. 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대? 절반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신이 없었다면. 만호는 영희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진짜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영희였다. 이번 3일째 만호는 영희에게 진심을 털어놓았다. 그날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알아요. 체면 때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당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걸 들키기 싫었어요. 만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인정했다. 퇴직하고 나서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갔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면서 버스 정류장에 나가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영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나간 후로 누구하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게 언제인지. 당신 만나는 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자존심 때문에 그 소중한 걸 놓칠 뻔했네요. 만호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는 솔직하게 지내요. 우린 서로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이제 체면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75세와 72세가 되어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이었다. 퇴원날 만호의 자녀들이 잠깐 얼굴을 비췄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일 뿐 진짜 걱정해서 온 건 아니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사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큰딸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려는 순간 영희가 나타났다. 만호 씨, 퇴원 축하해요. 영희는 자연스럽게 만호 옆에 섰다. 이분이 누구세요? 제 친구 영희 씨예요. 이번에 저 많이 도와주셨어요. 만호는 당당하게 영희를 소개했다. 자녀들은 어색해하며 일찍 돌아갔다. 3개월이 지났다. 만호와 영희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버스 정류장에 나왔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신문 같이 볼까요? 만호가 영희에게 신문을 펼쳐 보여줬다. 영희는 만호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함께 기사를 읽었다. 오늘은 뭘 사러 가세요? 감자랑 양파 좀 사려고. 당신 좋아하는 감자탕 끓여줄 테니까. 제가 장바구니 들어드릴게요.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생활을 완전히 공유하고 있었다. 만호는 영희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영희는 만호와 함께 병원에 다녔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돈은 절반 정도 찾았지만 만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영희라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참 이상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이야. 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사랑이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되는 건지. 맞아요. 특별할 것 없는 버스 정류장이 우리한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버스가 도착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함께 버스에 올랐다. 생각해보니까 우린 버스를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영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뭘 기다린 거죠? 만호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서로를 기다린 거였어요. 우린 평생 서로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만호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친 손이지만 서로에게는 가장 부드러운 온기였다. 맞아요. 75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기다리던 사람을 만났네요. 버스는 여전히 같은 노선을 달렸지만 두 사람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 것이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처럼 그들의 남은 인생도 함께 흘러갈 예정이었다. 며칠 후 다시 그 정류장에서 만호와 영희는 여전히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신문도 함께 보고 장바구니도 함께 들고 무엇보다 서로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고 있었다. 오늘은 어디 가실 거예요?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물었다. 우리요? 어디든 함께 가면 되죠.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정류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와 바랜 시간표, 그리고 두 사람이 처음 말을 섞었던 그 평범한 공간. 하지만 이제 그곳은 단순한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뀐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우린 버스를 기다린 게 아니었어. 서로를 기다린 거였지. 만호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호의 어깨에 살짝 기댔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정한 노부부의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네요. 만호가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맞아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버스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다. 어디를 가든 함께라면 괜찮았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 75세와 72세의 늦은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하고 깊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찾은 진짜 사랑이었다.